네, 오늘 장 초반에 트럼프발 낙관론, 즉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우지수의 1417포인트 상승분이 오히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중국이 위안화를 대폭 절하하면서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협상의 낙관론, 협상 가능성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네, 사실 오늘 그 협상의 부과 직전에 여지를 두면서 장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 장초반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반등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장마판에 전부 떨어졌습니다. 1417포인트 상승분이 그대로 지금 우리 권 부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잘 보셨는데요. 장초반에 스카이로켓팅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1417포인트까지. 근데 장 마감 지수로는 그 장중 최고치에 비해서 약 1,500포인트 이상 떨어져서 전일 마감 지수에 비해서 320포인트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중에 크게 이렇게 변동이 됐다면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 지정에서 관세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얘기는 뭐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그게 뭘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관건은 역시 관세 문제는 미중 간의 이렇게 관세 전쟁의 향방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다른 국가들은 뭐 지금 상태에선 그렇습니다는. 근데 이게 더 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트럼프의 4월 9일에 50%까지 떨어지면 104%가 되겠죠? 50%까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전에도 우리가 그 협상의 여지가 있을 때는 협상하지만 그걸 임계치를 벗어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이 나온 정책을 보면 양동작전이다. 보복에 대해서는 맞보복하는 거예요. 34% 때려 34% 그대로 때리고 오늘 가장 큰 건이 위안화의 대폭 절하입니다. 아까 빈난세 우리 특파원께서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외 시장에서 역내 시장은 한 7.25 될 겁니다. 역외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이 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관건은 역외 시장입니다. 환율에 통제되어 있는 역내 시장은 캐리 트레이드의 관건이 되지 않습니다. 역외 시장은 7.0, 사상 처음으로 7.0 돌파했습니다. 결국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위안화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것이 반등의 이렇게 어떤 그 모멘텀이 아니라 수직으로 떨어지는 하나의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이 트리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반등 트리거보다는 급락의 트리거로 작용해서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스카이로켓팅이 그대로 프레시 크래쉬 급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관세 협상 직전에 협상에 대한 낙관론에 대해서 주가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전부 이렇게 날려보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불길한 예감은 꼭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중국의 태도가 워낙 강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나름대로 중국이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아킬스건을 갖고 있습니다. 집권 1기에도 그대로 시청자분에 보여드렸고 집권 2기에도 그런데요. 자, 집권 2기에는 더 중국의 초점을 맡고 있는 MBO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막에서 MBO 방식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이건 경영관리의 목표를 Management by Objective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어디에 지향할까? 목표가 어딜까?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사실 집권 1기의 바탕으로 해서 사실 무역 적자 해소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흑자 축소를 굉장히 노력한 상태거든요. 대중 적자를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기 때는 연평균 3,200억 달러가 지금 2,400억 달러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맞아야 되느냐? 세게 맞아야 되느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뿐만 아니라 지금 군부라든가 인민들 이런 입장에서는 피해 의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기 때보다는 중국이 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더 세게 나오는 거다. 양동작적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시진핑 지금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군부에서 제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은 지금 시진핑과 경제 강요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군부의 힘입니다. 그리고 인민들은 경제 고통 때문에 고통이 심합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의 양대 세력인 군부와 그다음에 인민들의 지지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군부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려? 군부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진핑이 만약에 미국에서 마저 뒤진다 하면 어떻습니까? 시진핑은 날아가겠죠, 장기 집권이. 이걸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군부일 때는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군부가 어떻게 협상합니까?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양동작전에서 보복 관세가 때리고 위안화를 대폭적으로 절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서 보면 주가가 다시 그 장 후반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대목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언론상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방송들이 하루에도 펼쳐지지만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군부에 의해서 장악되었기 때문에 협상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근데 간밤에 위안화가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7.4위안을 뚫고 이 위안화의 대폭 절하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걸까요? 네. 관세는 맹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무역이론에서 관세는 많은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관세는 대표적으로 가격 할증 정책이지 않습니까? 가격 할증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미국이 갖고 있는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를 해결한다. 무슨 해결합니까? 두 가지 측면. 상대방이 보복으로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 트럼프의 모도는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가격 할인 정책이 교역국의 자국 통화 평가 절하입니다. 할증 정책에 대해서 위안화 약세를 맞으면 관세 정책은 무력화되는 거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데요. 집권 일기 때는 어떤 뜻이냐? 집권 일기 때는 사실 위안화 평가 절하해가지고 트럼프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때 피터 나바로가 사실 주도가 됐던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화 평가절로 중국이 평가절하니까 그때 트럼프의 관세 인상분의 70%를 상쇄시켰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그러다 보니까 올해 양에 대해 3월 달에도 이 문제를 지적해드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뭐냐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하면 무력화된다. 그래서 강경 일반도로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이미 방침이 결정된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관세는 제이콥 이펙트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더 많이 빠질 때는 P 곱하기 Q, 관세 수입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세에 많은 맹점을 갖고 흔드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이렇게 개선시킨다 하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신뢰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한 저가 매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도 바로 오늘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자체적으로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이거 역부메랑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고소득자가 있고 저소득자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소득자들의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한번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린 걸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2월 4일 날 10% 때렸죠? 그다음에 3월 4일 날 10% 또 때렸죠? 그리고 4월 5일 날 기본관세 10% 떨어졌죠? 30% 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핸즈업, 손 떼라 이 운동이 저소득층이 주도돼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왜냐? 트럼프가 세 가지 고충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자 수, AI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상필품 가격이 30%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렸으니까 이미 올라가죠. 가격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지금 정부 효율 기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해서 정부 효율 지원 축소하니까 지원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뿐만 아니라 싹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죠. 시장에서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 증시 붕괴되고 있죠? 달러 이상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의 실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화당 보십시오.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에 이렇게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누굽니까? 트럼프를 배출시켰던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공화당의 의원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수정을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압력단체 형성해서 트럼프의 지금에 갖고 있는 경제 강요들, 캐비넷, 이게 출범한 지 며칠 됐습니까? 3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공화당 자체에서 섀도우 캐비넷, 자 이러면 안 된다. 예비 내각까지 지금 구성하는 상태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니까 자중질환이죠. 지금 뭐냐? 트럼프 내부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강요 중에서 보면 자 베센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반대였습니다. USTR 나바로드에서 또 USA 수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이죠, 시청자 여러분. 자중질환. 어떻게 주권당에서 지금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섀도우 캐비넷이 지금 들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실떨어진다. 앞으로 증시 항방은 중국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다. 중국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협상 여지를 주거나 아니면 이하나 저하를 안 하거나 하면 중국이 미국 증시의 향방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캐비넷, 또 섀도우 캐비넷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실패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피터 나바로 지난 1기 때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피터 나바로는 집권 1기 때 아주 중국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사실 실패했던 대표적 인물이죠. 근데 이게 한번 실패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대중 강경 정책에서 실패했던 이 사람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제 강의, 물론 고문이긴 하지만 집권 1기 때 유일하게 이 사람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피터 나바로의 중국에 대한 생각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보다 더 세력이 갖고 있는 군부에 대해서 그게 공산당이 되겠죠. 그 악의 근원은 공산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국제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적대적 하는 게 성공하겠습니까? 피터 나바로 교수에서 대중강경론적이 하나의 미중 간의 각에서 패러다임 되기 때 이걸 공식적으로는 나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경제 분야를 위해서 집권 1기 4년 동안 전부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집권 1기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연도가 2020년도입니다. 중국의 GDP가 미국의 72% 수준까지 추격했습니다. 당시에 골드만삭스는 자 2040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했는데요. 2028년에 추월할 것이다. 추월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여기 2028년이면 몇 년입니까? 이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 중국에 추월당할 걸 위기를 느꼈던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취임하면서 자, 피터 나바로 교수의 나바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정반대인 제이크 셀먼을 임명시켰거든요. 이게 유명한 셀먼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뭐냐? 다시 바이든 정부가 4년 동안 중국과의 격차를 벌여서 28년까지 10년 이내, 7년 이내로 줄여졌던 미중 간 격차를 원 제너레이션 30년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이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실패한 사람을 다시 쓰고 있으니까 지금 뭐냐? 그 믿음까지 떨어지니까 섀도우 캐비넷까지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바로 교수는 가고 셀러번이 온다. 셀러번 패러다임은 어떤 거죠? 네, 제이폰 셀러번은 미국 사람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바이든 정부 때 사실 미국의 대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협상을 할 때는요, 저도 뭐 제네바 협상 이렇게 할 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해야죠. 그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우월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바로는 뭐냐? 미국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같이 자기가 위에 있는 지출을 미국이 위에 있는 지출을 줄여서 같이 까마귀 대 까마귀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바로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럼 시끄럽죠. 까마귀 대 까마귀가 깍깍하니까 시끄럽죠. 근데 미국이 그동안 경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을 포기했으니까
자,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바로는 뭐냐? 자, 그 셀레버는 뭐냐? 셀레버는 지금 독수리라는 얘기, 미국의 독수리. 근데 중국은 지금 추월하기 전에 까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우에서 바라보는 우월적 지혜를 이용해서 중국을 누르면 중국이 더 이렇게 대중 강경 정책에서 더 효과가 보겠죠. 그런 게 바로 이 썰러번이 퍼스트 무브를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의 존재는 인정한다. 근데 협상의 방식에서는 미국이 독수리에서 까마귀로 낮추는 게 아니라 독수리의 위상을 높게 해가지고 밑에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반도체 굴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빅테크의 상징 기업들을 전부 눌렸지 않습니까? 전부 눌렸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모교인 칭화 유니온 기업도 파산됐지 않습니까? 이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나바로가 주도하는 마가 구상은 실패한다. 셀러번이 주도하는 셀러번 패러다임이 오히려 미국의 위상에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마가 이성을 더 실현시키는데 더 유리하지 않느냐.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는 중국과의 격차를 벌여졌고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스트 무버,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지금 강요들 전원 교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퍼스트 무브 전략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퍼스트 무브는 경영에 있어서 보면 기술적인 성장 곡선에 있어서 보면 김현국과 얘기한 대로 퍼스트 무브 퍼스트 위치가 되지만 협상에서는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을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에 협상의 결과를 노출시키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퍼스트 무브 전략과 협상에서 퍼스트 전략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부인해서 저는 이제 국제 협상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국제 협상을 할 때 왜 라운드 테이블을 할 것이냐? 왜 라운드 테이블을 할 것이냐? 우리가 보면 한국에서 보면 전부 직각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직각 사각형으로 할 때는 자, 요 회장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죠. 예? 회장 옆에 있는 사람, 45도 각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들고 가장 이렇게 협상에서 이게 반대편에 앉은 사람이 제일 적은 겁니다. 근데 라운드 테이블이거든요. 라운드 테이블은 뭐냐? 자,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좌장이 어디든 간에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10분 할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퍼스트 무브 전략이 다소 사실 기업의 생장 곡선에서 기업의 경쟁상의 위를 가는 그 퍼스트 무브 전략과는 다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자막은 지금 시청자분한테 이게 드렸습니다. 자막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떠냐 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자막인데요. 7번 자막에 대해서 자막은 없기 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뭐 불확정이고 자막은 확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워렌 버핏이 세계에서 이번 장세에 유일하게 돈 벌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막이 나가면 뭐냐? 이번에 이 장세에서 트럼프 진영은 엄청나게 돈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계에서 왜 유일하게 워렌 버핏만 돈 법니까?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죠. 이번 장세에 얼마나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유일하게 워렌 버핏만 돈 법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섀도우 캐비넷이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게 베센트는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누구로? 그래요? 제닛 앨런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제닛 앨런은 베센트는 정책 운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 공매도 때려가지고 돈 버는 나쁜 측면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경제정책의 이 불확실성일 때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냐? 자, 무역대표부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역대표부는 아니지만 셀러번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것도 많은데요. 네. 많은데 여기서 줄이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교체해야 됩니까? 안 교체합니까? 지금 미국 한번 보면 남북전쟁 시에 제2의 남북전쟁이 발생한다 하는 정도로 미국 전역이 핸즈업에서 전부 뭐냐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남북전쟁 얘기가 나오고 에브리언 링컨과처럼 대통령도 교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도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는 그게 관세에 의해서 미국 내에 부메랑 효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핸즈업 계속 뇌리에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한 의원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주셨던 환율 보고서 어떻게 나올까요? 네. 결국 관세 정책에서 가장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이 대폭적으로 오늘 여객 시장에서 4점 이렇게 해서 상공을 벗어났으니까 다른 국가에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원달러도 2시에 했던 것이 1479원까지 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권 PD께서, 권 부장님께서 오늘 2시에 끝난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1479원까지 갔습니다. 16년의 최고치 원화가 절하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전부 절하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트럼프 입장에선 관세 정책 세게 때렸는데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를 가? 그러면 환율 보고 있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환율 정책으로 갔냐? 이게 우려가 되니까 지금 이제 보여주시네요. 지금 뭐냐면 1479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여객 시장에서 위안화가 4점 강성을 돌파하니까 원과 위안화 계수가 사실 상관계수가 지금 0.902 정도 되거든요. 이게 원달러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원달러 올라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지금 환율 보고서 앞당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오늘 장 초반에 스카이로켓팅에 해다가 프레시 크래시한 것은 바로 중국의 위안화가 4.3을 돌파하며 7.40을 돌파하면서 사실 환율 전쟁의 트리거를 가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중국 쪽이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잡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이렇게 미국이 잘못된 정책에서 믿음을 잃게 되면 사실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도 주도권도 뺏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